시작을 할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보존과 수련을 받았고 저는 그 군의관 때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었다가 지금은 학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성북구 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관치료란 치과의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를 내면 가장 하기 싫은 치료가 엔도랑 두 번째가 그 사랑니 발치, 수술 발치. 일단은 간단하게 정의, 진단, 과정, 예후 같은 거 좀 설명드리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치근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근관 내 치수 조직 및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재감염 방지를 위해 근관의 성형과 충전을 요하는 치료를 근관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관의 감염과 염증성 물질로 인해 치근 주변 조직에 생기는 염증을 이렇게 리전이 있는 거를 치료를 하는 거를 근관 치료라고 하고요. 되게 지겹지만 치수 및 치근단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 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 원인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치수가 병적 상태로부터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괴사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근관 내 이물질 제거를 하고 치수 조직, 감염 상아질 세균 등을 이런 것들 다 파일로 이용해서 기계적 세척을 하고 또 화학적으로 세척액을 사용함으로써 근관 내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하는지 이렇게 보통 충치가 신경에 아주 근접했을 경우, 신경이 매우 가깝거나 노출되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고, 또 이미 증상 또는 통증이 있을 때 그때 하고요. 이미 괴사가 됐을 때, 죽은 신경에 의해 치근단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엔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깊을 경우 이걸 제거를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신경까지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엔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링을 하고, 이렇게 이미 리전이 잡혀 있을 때도 엔도를 함으로써 이게 엔도 직후 사진이고, 이게 이제 엔도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1년 뒤의 사진인데, 요때 사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요 까만 리전이 없어졌죠. 엔도를 하면 요 뿌리 끝에 이렇게 녹아 있는 뼈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세균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거나 이가 깨지거나 금이 가 있거나 했을 때 치수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치수염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더 진행이 되면 치근단 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충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염증을 야기시키고 여기 있는 염증들의 물질들이 이렇게 뿌리 바깥으로 나갔을 때 뿌리에 있는 뼈를 녹이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가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을 근관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를 하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고 떨마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스나 그 뜨거운 거를 갖다 대서 이가 반응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이 피트는 뭐냐면 이게 전기 자극이에요. 전기 자극을 줘서 치수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퍼커션 타진 반응을 할 때는 치근단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고, 팔페이션 이렇게 촉진하는 것도 치근단 상태를 판단하는 거고, 동요도가 있는지는 여부도 치주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 상태를 보는 거는 요 온도 자극 그리고 전기 자극 줌으로써 치수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고, 치아 뿌리나 아니면 잇몸 상태를 평가하는 거는 타진, 촉진, 동요도 측정을 함으로써 치아 주변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얼음 조각 같은 거를 치아에 대서 이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심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이게 타진 반응이죠. 미러 뒷 핸들 부분이나 아니면 익스플로러 같은 거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진단명을 쓸 때 상병명들이에요.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때 이러한 이름으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찬물에 너무 시리거나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아 변색이 있을 때 엔도를 하게 되죠. 증상이 없어도 이렇게 리전이 있는 경우 이제 환자한테 리전이 있으니 치료를 권유함으로써 여기 이런 데를 엔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툴라가 있을 때는 지피콘을 넣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 11번인데 12번처럼 생긴 어떤 치아 쪽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 염증이 요 치아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요 치아에서부터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탑퍼치를 넣는 거예요. 그럼 거탑퍼치를 넣었더니 요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 치아가 아니라 요 뒷치아 때문에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꼭 그 옆에 있던 치아가 아닌 뒤에 있는 치아가 원인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는 이런 거탑퍼처를 넣어서 이 염증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간혹 되게 심하게 부을 때는 이렇게 얼굴까지 부어서 오시고 오프닝을 하면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펑펑펑 나옵니다. 그래서 펑펑펑 나와서 이 눈 밑에 이런 경우에는 눈 밑에까지 고름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도 되게 센 걸 써야 되고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부어 있을 때 오프닝 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식사하셨는데 좀 거북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피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면 신경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잇몸 쪽에 문제가 돼서 아픈 경우에는 요거는 빼야죠. 이건 신경치료 한다고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있을 때만 엔도를 했을 때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치아 같은 경우는 요 옆에를 보면 여기는 신경이 보이죠. 까맣게. 여기는 신경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신경 안 보이죠. 여기는 석회화가 된 거예요.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신경치료 여부를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염증이 치아 자체의 원인인지 아니면 치아 주변의 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치아 자체의 원인이라고 파악됐을 때는 이게 엔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뚫려 있다면 엔도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지만 이렇게 길이 막혀 있으면 엔도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치근단 수술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발치를 통해서 하거나 해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경치료의 절차는 러버댐을 하고 마동 형상을 하고 근관장 측정을 루트 GX 통해서 하고 근관 성형 확대를 및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약을 첨약을 해서 근관 충전을 하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러버댐을 하는 목적은 치아 격리도 하고 수분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침이 들어가거나 그 피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물질 흡입 방지를 하면서 치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볼이랑 혀 자체를 좀 격리를 시키게 되죠. 이거를 안 했을 때 간혹 이렇게 기구들이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기구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삼키지 않도록 이런 클램프랑 프레임이랑 러버댐을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클램프는 각 병원들마다 아마 선호하는 번호 수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악 대구치는 201번, 205번 이거 위주로 많이 쓰고 하악 대구치는 201번 위주로 쓰게 되고 소구치는 206번이나 208번 위주로 쓰게 되죠. 그리고 크라운 프랩된 치아들은 14번 클램프를 쓰게 되는데 이건 아마 병원마다 조금씩 그 원장님마다 선호도가 좀 달라가지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런 클램프를 이용해서 러버댐을 하고 그래서 러버댐을 할 때는 요거를 4등분을 했을 때 요 4등분 안에 이렇게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구멍을 뚫는 건데, 이렇게 뚫게 되면 너무 바깥으로 뚫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 그 볼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가급적 좀 생각보다 좀 안쪽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러버댐을 해서 어쨌든 환자 요 코가 노출이 되고 여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 정중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러버댐을 하면 여기만 되게 엄청 많이 당기기 때문에 여기 볼이 되게 아파요. 입술이랑 볼이 되게 아프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가운데로 이동을 했으면 여기에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볼이랑 입술이 좀 덜 아프거든요. 이건 너무 높게 한 거죠. 그래서 코가 덮음으로써 숨쉬기가 어렵죠. 입으로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코까지 막아버리니까 이건 너무 높게 한 거고, 반대로 이건 너무 낮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러버댐 한 의미가 없죠. 이 파일들이 이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사진처럼 적당하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입술이나 볼이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동 형성은 이렇게 330번 바 같은 것도, 이것도 원장들마다 조금 선호도가 다른데 330번 바로 이렇게 입구를 열어서 이게 엔도지바거든요. 엔도지바는 요 끝에 삭제 날이 없어요. 삭제 날이 없어서 요걸 통해서 요 구멍에다 맞춰가지고 이게 있는 벽들을 다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색으로 되어 있지만 가끔 이 금색이 닳아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들은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지컬 바랑 구별이 잘 안 돼요. 서지컬 바랑 구별이 잘 안 돼서 종종 그런 의료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그 엔도 반줄 알고 이렇게 별 신경 없이 삭제를 하는데 만약에 서지컬 바면 주변 다 삭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엔도지바인 거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엔도지바를 이용해서 여기 끝에는 삭제 날이 없기 때문에 이 엔도지바를 요 구멍에다가 맞춰 넣어서 놓게 되면 여기는 삭제를 하지 않고 요 구멍 주변에 있는 치즈를 삭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을 했으면 엔도지바 같은 걸 이용해서 요런 길들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길들을 확보를 해서 기구가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엔도를 하게 됐을 때 와동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자체 망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반대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X자 모양이 나오거든요. X자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되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관장 측정할 때 보통 한 번으로 안 하고 두세 번 하는 이유가 중간에 이 망곡된 게 펴지면서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관장을 와동 형성을 하고 확대를 충분히 하면 이게 일직선이 돼요. 아까는 이렇게 크로스로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대를 이쪽 부분을 하다 보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망곡된 근관의 X자 형태로 갔을 때는 이게 꺾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 근관장이 짧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9.5mm다. 그러면 이렇게 와동 형성을 하고 근관장을 확대를 하게 되면 18.5나 19.0으로 근관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더 근관장을 확인을 해서 얼마나 짧아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근관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X자였지만 이렇게 다 일직선으로 펴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입구들이 다 보여요. 입구들이 다 보여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X자였던 거가 확대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을 많이 삭제를 한 거죠.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일직선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근관장 설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관장 측정은 보통 이런 루트GX를 하게 되고, 이런 루트GX 사용법은 삑삑삑삑삑삑 갔다가 여기선 삐 소리가 났다가 다시 뒤로 가서 요 위치에다 설정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요 위치에다 요 빨간 데에다 갔다가 길이를 재고 0.5mm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원장 선호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관 성형 및 확대를 하는데, 그래서 감염원의 물리적인 제거를 하게 되고, 이상적인 근관 충전을 위해 근관 형태를 성형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파일통을 보면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다시 흰색, 검정색, 요 순이거든요. 요 순. 그래서 요 순대로 더 넓게 돼요. 그래서 10번 파일은 0.1mm에 해당되는 거고, 15번 파일은 0.15mm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미터에 100을 곱한 게 파일 숫자예요. 그래서 15번 파일이면 0.15mm, 100번 파일이라고 하면 1mm예요, 1mm.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버너 수의 100분의 1이 실질적으로는 두께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원장들마다 좀 선호가 다르긴 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K 파일도 있고 H 파일도 있는데, K 파일은 사각형인 그 막대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거고, H 파일은 원통 형태에 있는 파일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깎아서 만든 거고, 여기는 비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런 파일통이 있고, 그래서 나이타이가 두 줄이 있고, 나머지는 핸드 파일이 있고, 여긴 K 파일, 여기는 H 파일을 넣게 되죠. 그래서 8번, 10번, 15번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것도 각 병원들마다 원장 선호도에 따라서 순서랑 위치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파일은 시중에 진짜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50종이 돼요. 나이타이 파일이. 나이타이 파일이 한 50종이 되고, 그 50종에서 또 소위 말하는 짝퉁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테이퍼 골드 이렇게 생긴 파일도 쓰고, 웨이번 골드 뭐 이런 것도 쓰고, 이것도 원장들마다 다 선호도가 달라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순서가 근관장 측정을 하고, 윗부분 좀 넓히고, 좀 더 넓히고, 다시 근관장 측정 다시 하고, 넓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근관장 측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더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좀 더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목적의 파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씀으로써, 이런 파일을, 이렇게 좀 뚱뚱한 파일을 씀으로써 여기 넓은 부분을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관장 측정을 할 때는 아까 그 루트GX 소리가 삑 나고 좀 더 지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요 근관 바깥으로, 근단공 바깥으로 기구가 나온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GX 상에서 이 근단공을 통과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근관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테이퍼를 사용할 때는 이런 프로테이퍼 모드가 있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요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파일을 넣고 빼서 확인하는 이유는 어디가 삭제가 됐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랑 여기가 삭제가 됐다는 거고, 여기는 아직 삭제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파일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파일들 등을 이용해서 이런 근관에 있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하고 성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끝쪽에 그 치수 잔존이나 상아질 잔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내가 더 확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아질 잔사들이나 치수 잔사들을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갛다 그러면 아직 염증 조직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오면 어느 정도 염증 조직도 좀 제거를 했고 상아질도 좀 제거를 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웨이브1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 근관장 측정을 해서 이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파일을 넣어서 이게 끝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거고, 기존에는 이런 파일들이 없을 때는 그 크라운 다운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파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근관장을 측정을 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깎이고 있죠. 여기는 깎이고 있는데 아직 끝까지 못 들어간 거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가 측정한 근관장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치수 잔사나 상아질 잔사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리게이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러버 스탑을 보면서 이게 설정한 근관장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기구가 들어가고 있죠. 아까는 노란색을 썼는데 이제는 빨간색을 써서 좀 더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NaOCl 등을 이용해서 근관 세정을 하죠. 그래서 근관 내 치수 조직이나 감염 조직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 뭐 NaOCl을 써도 되고 클로렉시딘, 뭐 EDTA를 써도 되는데, NaOCl을 오랫동안 넣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치수들이 녹아요. 그래서 그 NaOCl 넣어놓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그 거품이 올라오는 양을 보고 아직도 녹일 수 있는 치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유무를 보고 아직도 치수가 남아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NaOCl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사기로 쓰는 바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넓게 구멍이 나 있어서 치근단 쪽으로 NaOCl이 나오지 않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이거 치근단 바깥으로 NaOCl이 나오면 의료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너무 큰 압력을 주지 않고 NaOCl을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NaOCl을 쓰는 이유는 파일링을 했을 때 이게 삭제가 되지 않은 면적들이거든요. 어떠한 파일을 쓰건 삭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7년간 26개의 논문을 검토를 했을 때 대략 30에서 45%에는 아직 전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해서 확대가 된 부분들이고, 이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이타이 파일에 의해서 전혀 건드려지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는 세균들이나 치수들을 녹이기 위해서 NaOCl 소킹을 하는 거예요. NaOCl 소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이용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좁은 이런 근관들은 절대 파일을 이용해서 세척이나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세척 및 소독하기 위해서 NaOCl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파일로 인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열쇠 구멍 모양처럼 실질적으로 전혀 닿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일링을 다 한 후에 그 뿌리를 잘라서 본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확대가 안 되고 전혀 소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독 및 세척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NaOCl을 넣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봐도 확대를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쇠 구멍 모양처럼 이런 데는 전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있는 세균들이나 치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NaOCl 소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NaOCl 소킹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파를 이용한 기구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파를 이용한 기구를 써서 NaOCl이 좀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초음파 기구를 이용을 함으로써 좀 더 빨리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초음파를 쓰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요 안을 닦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음파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 초음파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초음파를 쓰고 있는 건데, 여기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금방 섞이죠. 이게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자극을 줌으로써 NaOCl이 좀 더 넓은 범위까지 빨리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쓰게 되면 각 파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의 그 소용돌이를 만들어요. 회오리를 만들음으로써 그 NaOCl이 좀 더 넓게 잘 효율적으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의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근관에 그 기구는 들어가진 않지만 옆으로 가지 쳐져 있는 그 신경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소독 및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하게 되면 지금 빨려 나오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냥 NaOCl만 넣고 있으면 여기 있는 데까지 NaOCl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초음파를 쓰게 됨으로써 좀 더 구석탱이까지, 미세한 관까지, 가지까지 다 이렇게 NaOCl이 좀 더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쓰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에 있는 NaOCl들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 하는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 초음파를 씀으로써 NaOCl이 좀 더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아이고. 계속 색소를 넣어서 보면 그 NaOCl이 이동되는 게 좀 보이죠. 아무튼 좀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NaOCl을 넣고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실온에 물을 넣고 커피 믹스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섞이겠지만 좀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따뜻한 물을 넣고 기다리면 좀 더 빨리 섞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NaOCl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NaOCl을 좀 더 따뜻하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치수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NaOCl을 넣고 기다리는 거는 이게 그냥 실온에 물을 넣고 기다리는 거고, 따뜻한 물을 넣고 기다리는 거를 따뜻한 NaOCl을 넣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티스푼으로 섞는 거를 아까처럼 음파를 이용한 액티베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달고나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게 되는 거를 이게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이리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웜 NaOCl을 사용을 하면 살균 자격을 높일 수가 있고 조직 용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NaOCl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NaOCl을 써도 되겠지만 NaOCl 원액을 써도 효과가 있는데, NaOCl 원액을 실온에 있는 걸 쓰는 것보다 NaOCl 농도가 좀 낮지만 온도가 높은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엔도 필링용 펜을 이용해서 NaOCl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장들마다 또 선호도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까 초음파를 이용을 하면 조직의 용해도도 높이고 세균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OCl 효율과 효과를 높이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성공률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대체적으로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논문입니다. 금관 첨약은 이거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넣는 건데요.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씩 선호도가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넣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칼시팩스나 이런 비타팩스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조직을 좀 더 잘 용해시키고 세균들도 좀 더 잘 살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관 충전이죠. 근관 충전은 이제 확대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커터퍼츠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건 옛날 방식이라서 이거는 좀 제외를 할 거고, 요즘은 그 수직가압법이라고 해서 그 커터퍼츠를 넣고 열을 가해서 압력을 가한 다음에 이러한 녹여져 있는 그 커터퍼츠를 넣어서 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실러가 붙어 있는 커터퍼츠를 넣어서 이게 제가 설정한 근관장까지 들어간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기구로 이용해서 끝까지는 아니고 한 3mm 정도를 남기고 끊어내고, 이렇게 압력을 주고 좀 다져 놓고, 그다음에 녹여져 있는 커터퍼츠를 나머지 윗부분을 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근관 요 윗부분까지 필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걸 선호하시는 원장님이 계시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이런 MTA 실러 또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사용해서 원콘 테크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커터퍼츠 그 근관마다 미리 그 설정된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실러를 짜 놓고, 커터퍼츠를 쭉 넣어놓고, 이렇게 끊어냅니다. 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필링을 했는데, 지금은 요 실러를 이용을 해서 필링을 하게 되죠. 이거의 장점은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단점은 요 실러가 되게 비싸요. 2개 정도 들어있는 게 뭐 실러마다 좀 다르지만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지만 되게 좋은 재료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링을 하게 되면 그 녹아져 있는 커터퍼츠, 열 연화된 커터퍼츠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옆에 근관이 있는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C-쉐입 카널도 효율적으로 메꿀 수가 있고,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생활치일 경우에는 90에서 95%, 죽어있을 때는 70에서 85%, 재신경치료 할 때는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한테 사전 고지를 하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왜 실패를 할까요? 실패를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대고치를 이렇게 엔도가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부분을 잘라서 보면 여기가 엔도 안 되죠. 엔도 안 되고 여기 중간에는 안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안 됐죠. 그래서 NaOCl을 넣어서 초음파를 해도 여기가 효율적으로 소독이 되거나 그 살균이 되지 않고 치수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균들이나 치수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엔도를 아무리 잘하고 신경을 엄청 써도 이 부분까지 NaOCl이 스며들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을 때 이렇게 만곡이 심할 때도 기구가 잘 안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부신경관들이, 잔신경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도 아무리 NaOCl을 넣고 초음파를 쓰고 따뜻한 NaOC를 쓰고 해도 여기를 완벽하게 소독 및 살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렇게 미세한 잔신경까지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잔신경 등에 의해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걸 환자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되게 변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신경관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겨 있어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확대를 하고 소독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이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신경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신경들이 잔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잔가지들이 되게 많아서 숨어있는 신경관이 있을 때도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MB, DB, P인데 3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엔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MB2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경관이 숨어있을 때도 하기가 어렵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치수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도 요 신경관이 막혀 있어서 엔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까만 선이 안 보이죠? 신경관들이 다 막혀 있어서 엔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석회화가 되어 있거나 치수석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C자 모양이라고 해서 C자 근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2개의 뿌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뿌리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뿌리를 갖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C형 근관인데, C형 근관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게 영어 C자 모양처럼 이렇게 신경이 얇은 신경이 쭉 이렇게 커튼처럼 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나머지 커튼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근관에서 보면 세마이콜론이라고 해서 여기 점 하나 있고 이렇게 컴마 하나 있는 것처럼 생겨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C형 근관일 때도 신경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근관이 막혀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근관이 다 보이는데 여기는 근관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 막혀 있는 경우고, 이랬을 때도 신경치료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NaOCl에 죽지 않는 세균들이 있어요.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세균이나 요 이름을 갖고 있는 균들이 NaOCl을 이용을 해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쓰는 이유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얘네들을 좀 더 잘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고, 균열이 있을 때도 엔도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고, 이거 특수 카메라로 찍은 건데, 이건 큐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금이 잘 안 보이는데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금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엔도를 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카메라, 이게 특수 카메라인데, 일반 카메라 찍었을 때 금이 보일랑 말랑 하는데 특수 카메라를 찍으면 확실히 이 핑크색을 보이죠. 이게 근관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금이 가 있으면 엔도를 해도 계속 아프다고 해요. 또한 이렇게 처음에 진단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주가 좋지 않아도 엔도를 아무리 잘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때 크라운을 안 해서 요 코 주변으로 충치가 생겼을 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실러가 녹게 되고, 이게 녹은 실러 틈으로 세균들이 들어감으로써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을 생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엔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요소들이 있고, 죽지 않는 세균들, 곰팡이가 있고, 크랙이 있어서 크랙이 있거나 치주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전신 질환이 있을 때는 엔도가 잘 안 돼요.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엔도가 안 돼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엔도를 해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변명이 아닌 사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근관 치료는 치과 의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거고, 이게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당연히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오래 못 쓰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꼼꼼히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또 화를 내기 때문에 엔도를 하는 원장들은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0.1mm 단위로 치료를 해도 환자한테 원망을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엔도 원장님들은 되게 예민해요. 또한 근관 치료는
1회 내원할 때마다 대략적으로 3만 원 적자예요. 3만 원 적자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게 한국은 보험이 적용돼서 대구치 엔도를 해도 다 합해도 한 6만 원, 10만 원 받지만 미국에서는 엔도 하나 하는데 10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 받아요. 거의 임플란트랑 거의 비슷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술식 과정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국은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적자인 치료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치근단 수술이라는 것도 해도 한국에서는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드는데 미국에서는 300에서 600만 원 정도 받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그래서 엔도는 하기도 어렵고 할 때마다 적자인 치료이기 때문에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엔도를 하는 원장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직원 부인난도 있고 매해 800명에서 900명의 치과 의사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덤핑 치과도 많고 인구 감소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차에 치여서 죽을지 모르는 길을 건너는 달팽이와 같은 심정으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걸로써 엔도는 끝이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거의 50분 동안 쉬지 않고 질문 없어요? 좀 쉬었다 할래 아니면 바로 보존해서 빨리 끝낼까요? 빨리 끝내. 네, 빨리 끝낼게요. 이 보존학 슬라이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얘는 화면이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치아 경조직 및 치수 그리고 치근단 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원인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질환의 예방 및 진단 그리고 치료를 하는 분야이고 다양한 이유로 손상된 치아의 적절한 형태 및 구조, 기능 그리고 신미성을 회복시켜 치아를 보존 유지하도록 해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치아 의식의 예방, 손상 부위를 치료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자연 치아를 보존하고 건강한 상태 유지하며 정상적인 기능 회복 그리고 전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아까 엔도강이랑 겹치는 내용이지만 주소 체크하고 전신질환 체크하고 과거력 체크하고 검사는 시진 그리고 온도 자극 그리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하게 되고 차진, 촉진, 바이트 테스트, 바이트 테스트는 코튼 로드로 하고, 우든 스틱, 인레이 세터, 러버 등을 이용해서 하고, 수준항 측정을 하고, 동요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스 스틱을 이용해서 그 차가운 거에 대한 반응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생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게 EPT라고 하는 기구인데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 신경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이게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법으로 강한 라이트를 여기다 쬐면 이게 크랙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 크랙이 없는 거고 이렇게 중간에 크랙이 있어서 차단이 되면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요즘은 큐레이라는 걸 쓰게 되죠. 그래서 큐레이를 쓰게 되면 이렇게 금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금이 보일랑 말랑하고 여기서도 거의 보일랑 말랑 하는데 큐레이를 찍으면
금이 좀 더 확실히 보이죠. 금이 좀 더 확실히 보이네. 아무튼 이거는 되게 좀 비싼 카메라라 아마 있는 병원들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는데, 성북구, 저희가 있는 게 성북구인데, 성북구에 180개의 치과가 있는데 딱 2군데에만 이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고가의 카메라여서 대부분의 치과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 크랙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파노라마, 페리에피컬, CT가 있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음으로써 파노라마를 보는 순서는 요 겉에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는 거는 요 턱관절을 보고 여기에 이 뼈에 암이 없는지, 또는 뭐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볼록 튀어나왔다는 건 이 환자분은 사각턱이거나 근육이 되게 많이 발달된 환자예요. 보통은 이렇게 매끈하게 내려가거든요. 매끈하게 내려가는데 여기 튀어나온 거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나 사각턱. 쭉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치주 상태를 보고 상악동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겉에서부터 안으로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페리에피컬인데 이게 콩컷 난 거죠. 그래서 근데 굳이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각도에 따라서 진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환자의 사진인데 여기 충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찍으면 여기는 확실히 요 까맣게 충치가 보이죠. 그래서 찍는 각도에 따라서 충치 유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충치를 볼 때는 여기는 커스프가, 여기도 커스프가 보이고 여기도 커스프가 보이지만 이 사진은 커스프가 거의 겹쳐 있죠. 그래서 항상 가급적 평행으로 찍어야지만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찍음으로써 상악동을 보는 거예요. 보통 상악동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염증이 있을 때, 상악동 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파노라마 상에서도 보이거든요. 파노라마 상에서도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를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에서도 여기는 까만데 여기는 하얗죠. 그래서 어쨌든 상악동을 진단을 해야지만 여기 있는 통증의 원인이라든가 임플란트를 하는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이가 아파서 오죠. 치과에 이가 아파서 오는데 이게 치아 때문인지 치아가 아닌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아 때문이라면 뭐 상아질이 원인, 그러니까 충치, 뭐 치주 원인인데, 상아질이 원인일 때는 이렇게 우식 치료를 하는 거고, 여기서 치수 노출이 되면 엔도를 하거나 수복이 불가능할 경우엔 발치를 하는 거고, 치주 원인일 때는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는 발치를 하고, 유지가 가능할 때는 뭐 치근단 활택술, 수술, 고정 등을 해서 예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치과에서 하는 거고, 비치성인 거는 악관절 기능 장애거나 아니면 상악동염, 암이거나 신경적인 원인, 뭐 혈관 이상의 원인 등으로 인해서 이건 다른 과를 리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치료들은 다 요 선에서 하는 거죠. 엔도도 하고, 치주 치료도 하고, 보철 치료도 하고. 그럼 이가 왜 시리고 아플지에 대해서 이거 다 학교에서 배웠죠. 하이드로다이내믹 티어리. 그래서 온도 자극이나 탈수에 의한 자극, 그리고 세균이나 독소에 의한 자극 등등에 의해서 시린 거고, 그럼 치료 중에는 왜 시린지, 기계적인 것 때문에 마찰열, 뭐 바람으로 인해서 탈수가 됐을 때, 그리고 물이 뿌려지면서 시리죠. 치료 후에 시린 거는 열전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미세 누출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레진 본딩의 문제, 레진 수축의 문제, 또는 재료 자체 독성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갈바닉 전류라고 해서 골드 인레이를 하거나 골드 크라운을 했는데 쇠젓가락을 씹으면 전기 자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세균에 의한 감염일 때도 치료 후에 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후에 시린 것도 뭐 때문에 시린지를 평가를 해야 되며, 이제 수복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우리 보험되는 제로 아말감에는 글래스 아이너머가 있는데, 저희 네트워크에는 아말감 쓰는 데 거의 없죠. 다 글래스 아이너머를 쓰고 있고, 비보험으로는 레진 인네이, 뭐 세라믹 인네이, 골드 인네이, 크라운이 있죠. 그래서 레진까지는 직접 수복을 하고, 이 밑에는 간접 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말감은 쓰진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예전부터 썼고 꽤 괜찮은 재료지만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과 원장의 건강을 위해서 아말감을 안 써요. 그래서 아말감을 쓰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를 하면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수은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아말감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수은이 계속 그 몸에서 쌓여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혹시 아말감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나 선배나 후배가 있으면 좀 말려야 돼요.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래스 아이너머는 뭐 파우더 리퀴드도 됐는 데도 있고 요즘 거의 오토맥스 쓰죠. 그래서 과정은 충치가 있으면 충치를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격리를 하고, 이건 덴팅 컨디셔너라고 해서 되게 약한 에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한 에칭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대부분 안 하고 글래스 아이너머 넣고 뭐 본딩 같은 거 바르는 경우도 있고 안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보험되는 치료할 때는 보통 이런 거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치아 외형을 잡아주는 토플마이어나 아이보리 리테이너를 쓰고, 이런 웨지 같은 걸 써서 치아 모양을 좀 더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레진은 심미적이고 치아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접착에 의해서 기계적 유지 형태가 필요 없고, 그리고 열전도도 낮고 보수 유지도 쉽고. 그래서 단점은 술식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술자에 의한 민감도가 되게 높고 열 팽창 계수가 크고, 그리고 중압 수축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복합 레진의 가장 큰 단점이 중압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똑같이 충치를 제거를 하고, 에나멜만 먼저 에칭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로 에칭을 할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에나멜만 먼저 에칭을 해서 보통 에나멜만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하고, 덴틴을 5초에서 10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에나멜은 총 25초에서 30초 정도 에칭을 하고, 덴틴은 보통 5초에서 10초 정도 하고, 워싱을 하고, 본딩 바르고, 큐어링 하고, 그 다음에 레진을 조금씩 쌓죠. 이건 구치브 레진인데, 이거는 SE 본드를 쓴 거예요. SE 본드를 쓴 거라서 치아 삭제를 하고, 에나멜만 에칭을 하고, SE 본드의 1번은 에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덴틴은 따로 에칭을 안 하고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SE 본드의 1번을 쓰게 되면 이거 자체가 에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나멜만 따로 미리 에칭을 하고, 덴틴과 에나멜을 요 액체를 사용함으로써 하고, 그다음에 에어를 불고 2번을 바르는 거죠. 이건 본딩이에요. 본딩 바르고, 보통 이거 바를 때 20초 정도 발라요. 20초 정도 바르고, 이건 10초 정도 바르고, 에어 불고, 플로브 레진 깔고, 레진 조금씩 깔아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폴리싱을 하는 건데, 레진 본딩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칭을 하고 프라이머를 하고 본딩을 바릅니다. 에칭은 아까 그 파란색 액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밋밋한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져서 이 그
표면적을 넓히고 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도록 인터라킹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프라이머는 뭐냐면 치아는 되게 촉촉해요. 약간 친수성이거든요. 근데 레진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근데 프라이머의 역할은 친수성인 치아를 소수성인 재료가 붙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층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이랑도 친하고 레진이랑도 친하고, 그냥 레진을 하게 되면 레진이 그 물에는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그래서 본딩은 프라이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접착제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접착제는 되게 묽은 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로 인해서 소수성인 층을 만들고, 그러니까 친수성인 치아 부분이랑 만나게 하고 소수성인 레진 부분이 만날 수 있도록 층을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학부 때 배웠겠지만 뭐 1세대부터 시작해서 유니버셜까지 그런 그 본딩이 있고, 그래서 애칭을 하게 되면 여기 콜라겐 파이버들인데,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미역 줄기처럼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에어를 불어서 너무 건조시키게 되면 이렇게 다 미역 줄기들이 죽은 것처럼 푸석 주저앉아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해야지만 애칭이, 본딩이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웹본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웹본딩은 애칭을 하고 에어를 불 때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건조해지면 오히려 또 그 레진이 잘 안 붙고, 너무 또 에어를 살살 불어서 너무 또 촉촉해져도 안 붙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됐을 때 본딩을 발라야지만 본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요 정도 적절하게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레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본딩들이 나왔고, 그 본딩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 병원에서 대부분 아마 이거 쓸 텐데, 아마 싱글 본드, 유니버셜이 아니라 싱글 본드 요걸 쓰고, 그리고 SE 본드는 이거죠. 싱글 본드는 애칭을 하고 요 프라이머랑 본딩이 한 병원에 있는 거고, SE 본드는 애칭이랑 프라이머를 할 수 있는 1번 병이 있고 본딩을 할 수 있는 2번 병이 있어요. 요즘에는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애칭부터 시작해서 요게 다 한 보틀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스코의 올본드나 아니면 싱글본드 유니버셜이나 뭐 이런 그 본딩들이 이렇게 한 과정으로 요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요 성분 안에는. 아니면 요걸 할 때도 에나멜만 따로 애칭을 하고 본딩을, 덴틴 쪽의 본딩은 따로 애칭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딩들은 시간이 지나면 층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과일 주스도 믹서기에 섞고 한참 지나면 이런 식으로 층 분리가 일어나듯이, 그 본딩도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층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쓰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이나 SE 본드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를 충분히 불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본딩들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서 이렇게 보시면 요 두 개 16만 원 정도 하고 요거 하나에 1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 쓰시는 병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가 웬만한 안약보다 작아요. 작아서 한 60방울 정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방울에 2,000원이 넘어요. 2, 3,000원이 넘기 때문에 두 방울 잘못 떨어뜨리면 스벅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게 SE 본드의 본딩도 이게 두 병이지만
한 병씩 따로따로 쓰는 거라 실질적으로 한 병이거든요. 그럼 한 병에 이거인 거예요. 한 병에 이거인 거기 때문에 다 되게 비싸요. 본딩들이 다 되게 비싸요. 이제 병원마다 사용하는 레진들이 좀 다른데 어쨌든 저희는 되게 많아서 A3만 또 이만큼 있어요. A3만 뭐 A2도 있고 A3.5도 있고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다 쓰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여러 개가 있고 플로우도 A3만도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다 쓰진 않지만 그리고 한꺼번에 좀 많이 그 적충 충전할 수 있는 레진들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벌크 필이라는 이름의 레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적충 충전을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아까 레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압 수축이라고 그랬죠. 중압 수축이 레진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1에서 4% 정도예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를 필링을 하면 이게 96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4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 빈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레진 하고 나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레진을 해야 돼요. 이런 SDR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수축량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수축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레진에 비해서 적은 거라.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여기 빈 틈에 미세 누출이 생겨서 이가 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는 게 이렇게 틈이 있어서 시큰거리는 거고 자칫 잘못할 때는 수축량이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적충 충전을 함으로써 요 수축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큐어링을 하면 수축이 여러 방향에서 일어나는데 적충 충전을 하면 조금씩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르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그 서비칼 쪽에 캐러스가 있으면 이런 코드 같은 걸 넣어서 격리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필링하고 폴리싱 하는 거고 안쪽에서도 프랩을 하고 코드 넣고 최종적으로 필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술 전이고 아래가 술 후 사진이고 구치부의 레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한 접착 과정을 요구를 하고 중압 수축에 의한 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적충 충전을 해야 되고 강한 교합력에 의해서 마모와 변형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교합면 및 인전면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접촉점을 부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개원 초반 때 한 건데 인레이 기계가 없을 때 이렇게 넓은 와동도 뭐 필요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말감 되게 넓은 부분도 이렇게 레진 필링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안 하죠. 요즘은 다 그 인레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캐리어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할 때는 이런 폴리싱 기구를 이용해서 폴리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러버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화이트 스톤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솔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요 솔에 그 레진을 폴리싱 할 수 있는 그 약재들이 여기에 코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문지르면 그 레진이 좀 반짝반짝해지거든요. 이런 게 있고 이것처럼 그 치약처럼 짜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레진 폴리싱 기구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금 인레이 요즘은 잘 하지는 않지만 요즘 금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금 인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기공물로 만들어서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좋은 재료긴 한데 요즘 금이 너무 비싸서 잘 안 하게 되죠. 세라믹 인레이는 옛날에는 금이랑 비슷하게 했었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서 요즘은 금보다는 더 저렴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랑 화학적인 접착을 해요. 그래서 잘만 접착만 한다면 금 인레이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레진 할 때랑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잘 접착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어려워서 이것도 잘 접착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잘 치료만 되면 되게 좋은 치료예요. 단점은 이것도 일반 레진보단 비싸죠. 입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접착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금 인레이는 그냥 접착제만 넣어서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애칭도 해야 되고 본딩도 해야 되고 큐링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붙이는 과정은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러프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모노본드 같은 실레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본딩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이 레진은 이렇게 세 과정을 거치고 치아 쪽은 애칭하고 프라이머랑 본딩하고 여기서 큐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이죠. 그래서 과정이 조금 더 골드 인레이에 비해서는 좀 더 번거롭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만 잘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본 뜨고 모델 만들고 핀 만들고 이건 다 기공서에서 하는 건데 어떻든 여러 단계를 거쳤던 것이 요즘은 그 캐드캠을 씀으로써 본 뜨고 요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이제 이런 셀렉 기구를 사용하면 3차원 스캐너로 치아를 스캔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계로 직접 그 인레이를 삭제를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당일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인레이 프랩을 하고 스캔 뜨는데 대략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디자인도 3분에서 5분 걸리고 삭제하는데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프랩 끝난 시점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0분 정도면 기고물이 나오기 때문에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고 디자인하고 깎고 붙이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여기서 전연차들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도 무사히라는 마음으로 진료를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석탄이거든요. 석탄인데 이거를 이렇게 압력을 주면 이렇게 다 깨지겠죠. 근데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압력을 주면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년차든 원장들한테 되게 많은 압력들을 받을 텐데 이거를 잘 이겨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돼서 잘 폴리싱을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